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장애인 코칭협회 김유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장애인 코칭협회 대표 김유미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2주 전에 촬영을 했었죠. 네. 재밌는 얘기를 무려 2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컴퓨터 파일을 옮기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장소를 잡아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때요? 장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또 이렇게 조명도 괜찮고 배경도 이쁘고 또 뒤에 또 못지않게 또 예쁜 꽃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한국장애인 코칭협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상담 그리고 부모 특강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코칭이라는 단어가 되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코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코칭은 상담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담은 치유가 목적이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과거의 문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1대1 상담을 하고요. 코칭 같은 경우는 미래랑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기 성장, 자기 개발,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게 코칭이에요. 그 시점을 현재로 놓고 봤을 때 네. 과거와 현재 그런 과정을 조망하는 게 상담인 거고 네네.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해서 조망하는 게 코칭인 거네요. 네네. 코칭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코칭은 거의 이제 개인이나 기업으로 나눠서 많이 하는데요. 대상별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네네네. 지금 개인으로는 1대1로 주 1회씩 해가지고 50분, 60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꽤 기네요. 나름 네. 짧다면 짧고. 네. 근데 다회기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라이프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나 뭐 자기 이해 이런 부분,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 한다고 또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장기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네. 대상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주로 이제 코칭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주로 이제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문의를 주시는지 궁금해요. 조금 다양하긴 한데요. 라이프 코칭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진로? 네. 20대가 아니더라도 30, 40대여도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신다거나 이직.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던가 지금 일이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시래요. 근데 또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그 관계적인 부분은 사실 직장도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가족 여러 관계. 가지로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이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 요청을 받다 보면은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땐 진로 교육 같은 걸 희망할 때도 많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자기 이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코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나아갈 바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이제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침반이 있어야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지 방법론적인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 비밀인데요. 그 코칭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접근을 하시나요? 성향은 조금 다른데요. 코치들만의 성향은 다른데 일단은 큰 틀로는 목표를 같이 세우고요. 그 회기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코칭의 목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세부 목표를 또 세워요. 그러면 뭐 다음 주까지 뭘 내가 해볼 것인지 이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세우십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이제 네. 실행을 하는 거네요. 모든 게 고객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질문만 해드릴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의 코칭하고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는 거네요. 운동선수 코칭은 목표 설정을 코치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라이프 코칭은 코치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고 변화가 좀 있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변화가 왜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할 경우에는 목표를 세워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작심삼일. 네. 그리고 목표를 안 세우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 본인이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바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에 목표를 아예 설정을 안 한다? 네.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갈래로 갈리지만, 아예 안 세우시는 분, 세웠는데 하시다가 멈추시는 분. 아까 작심삼일처럼. 네네. 옆에서 계속, 다음 주에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하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 느낌 때문에도 또 이어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아이들 걸음마 내딛듯이 이렇게 나아가는 걸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네요.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대표님이 쌍둥이를 육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워킹맘이시다 보니까 네. 또 아이들을 이렇게 육아하는 거하고 또 교점이 많이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코칭하고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장하는 느낌이 똑같아요. 아, 아이들 하나하나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느낌. 네네. 아이가 누워있다가 앉고, 앉다가 걷고, 서고, 뛰고 그렇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 과정을 겪잖아요. 바로 서는 게 아닌데, 고객도 똑같아요. 아, 어른이어도 똑같은 네네. 시행착오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게 또 공통점이겠네요. 네. 성장해 나가고,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는다? 아,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은, 물론 시행착오는 줄여야겠지만, 겪지 않으면 본인이 또 잘 체득을 못 하잖아요. 네. 시행착오가 안전하고, 또 본인에게 많은 부분에 이제 상처를 덜 받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우리 쌍둥이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쌍둥이가 몇 살이죠? 32개월입니다. 야, 32개월이면은 한국말 하나요? 하죠, 그럼요. 아, 한국말이에요? 너무 잘하죠. 쌍둥이 일란성. 이란성. 오, 아이들은 뭐 엄마 말 잘 듣나요? 아이들은 원래 말을 잘 안 듣죠. 그렇죠. 만고의 진리네요.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이 가족들 간의 그런 갈등을 겪는 장애인 가족분들이나 또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코칭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좀 대상별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제 인상 깊었던 사례 같은 거 하나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칭을 하면서. 장애아이 키우시는 어머님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장애아이랑 비장애아이를 같이 돌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워낙 어머님이 완벽주의. 아, 잘 해내야겠다. 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셔서 소풍 가면 직접 4-5군데 가서 장 봐서 캐릭터 모양의 도시락을 만들고. 캐릭터요? 네. 우리 엄마도 캐릭터 도시락은 안 해줬는데? 그리고 또 매년 다르게 해요. 또 그 캐릭터도. 아, 매번? 네. 와, 정말 정성이시네. 이건 그냥 도시락 하나의 예인데 모든 걸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도 여러 군데 가시고, 그러니까 센터 보내고 픽업하고 센터 보내고 픽업하고 이렇게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아이만을 위한 일상을 살다가 네네. 저를 만나서 이제 그 자기 돌봄을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죠. 코칭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네. 왜냐면 어머님이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할 수 물론이죠. 있잖아요. 물론이죠. 너무 바빠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본인을 돌보는 게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제 숙제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드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또 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까 욕심이 많으신 것처럼 3개월 동안 정말 이분이 뭐 노래 부르기, 뭐 노래방 가기, 브런치, 바닷가 가기, 책 쓰기, 산책, 운동, 네, 뭐 하루에 2km 걷는 거는 그냥 기본이셨고요. 막, 뭐 아로마 오일, 뭐 바르기, 피우기. 버킷리스트가 되게 많이 네. 있으시네요. 그걸 다 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 건 하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수행을 하신 거예요? 네, 수행한 거. 와, 평생 안 해보시고 또 네. 장애 자녀를 양육하시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다가 우리 대표님한테 이제 코칭을 받고 본인이 직접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하나 해보신 거네요. 맞아요. 얼핏 들어도 느끼는 바와 변화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시던가요?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주 이제 어떠셨냐고 여쭤보면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코칭 받기 전에 네네네네 본인의 일상이 뭐 아이의 미래가 뭐 막막하고 걱정되고 이런 감정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관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편안해요.
행복해요, 마음이 감사해요, 여유로워요, 이런 평생 안 해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워딩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녀가 그대로 있는 것, 네네.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네, 거는 네, 네. 바뀌지 않았는데 목표를 설정해서 소소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렇죠. 삶에 또 에너지가 또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런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 외에 장애 당사자들한테는 코칭이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 당사자라고 또 국한하긴 그렇지만 네네. 그분들도 인간관계 더 어려워하시죠, 사실. 제가 당사자니까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남들과 다른 그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염려가 되는 게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는지에 대한 막막함?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모두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컨텐츠 같은 거를 통해서 특정 장애 유형의 당사자분들이 우리의 삶은 이렇다라는 거를 밖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또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도가 올라가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본인을 잘 모르세요. 그렇죠. 이건 비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 번도 꺼내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감정도 내가 힘들어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게 진로인지 가족인지 그 밑에 뭐 경제적인 부분인지 그걸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면 이분이 딱 볼 수 있어요. 이제 아 내가 이걸로 이렇게 힘들어할 일이 아닌데 힘들어했구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본인이 직접 보시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결해 나가시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이제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은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뭐 본인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심삼일이라고 하면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동기를 이끌어내세요?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영업 비밀인데요. 아 그것도 영업 비밀이에요? 오늘 비밀이 많은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렇게 비밀이 많으면 인터뷰가 안 되는데. 오케이. 아, 말씀드릴게요. 다른 코칭 같은 경우는 주 1회 60분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연락을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 작심삼일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나 얼마나 정신적으로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드셔서 거기에 그 실행 계획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런 심리적인 부분 하루에 어땠는지를 작성하시게 해서 그거를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고 이분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연락을 직접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잠깐 일기장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업무 보고 같아요. 일을 했다라는 것들 이제 보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작심삼일이 계속 연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연장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변화하고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 자, 그럼 우리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을 마음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네네. 뇌전증 장애 당사자시고. 네, 한 12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장애가 생겼고 중고등학생 때 많이 이제 쓰러지고 네. 네, 그런 시절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약 복용하고 1년에 한 번 이 정도 이제 쓰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으로서의 삶도 조금 살게 되었죠. 근데 뭐 조금 살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신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365일로 따지면은 하루 뭐 이렇게 쓰러지고 이제 장애인 하루를 살고 있지만 나머지 또 364일은 또 일상을 또 살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살아가면서 뭐 운이 좋게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도 하시고 쌍둥이도 낳고 쌍둥이도 낳으시고 또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네. 그 행복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 가족분들을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진로든 뭐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전공한 상담 그리고 코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설립하게 좋은 취지가 있었네요. 근데 잠깐 이제 본인이 뇌전증 장애 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저는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 유형이 지금은 장애인 복지법 상에 네. 15개인데 뇌전증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다른 장애 유형의 인구가 더 많기도 하고 더 접할 기회가 많죠. 네네. 또 뇌전증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소통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뭐 중증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시라고 하니까 뇌전증 장애는 어떤 장애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뇌전증은 일단 대발작과 소발작으로 나뉘는데요. 대발작, 소발작. 네, 대발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끔 뭐 텔레비전이나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의식을 잃고 간질 발작이라고 하죠, 증상 자체를. 네네네네. 그럼 간질 발작이 어느 날 언제 일어날지 모르게 네네. 불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대발작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쵸. 저는 초중고 때 이제 약을 복용을 안 했어서 굉장히 많이 쓰러졌는데요. 제일 불편한 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 불안감, 심리적인 불안감. 네, 막 정말 뭐 고등학교 때는 식판을 들고 있다가 눈 떠보면 약물실이고. 식사 시간에 식판 들고서 네네네. 그럼 쓰러지면 드시려고 했던 건 다 엎어버리겠네요. 그 기억이 이제 전혀 안 나는 거죠. 의식을 잃다 의식을 보니까. 잃어버리니까. 네, 이걸 푸다가 엎어졌는지 뭐 들고 가다 그랬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학교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걷고 있었는데 눈 떠보면 병원인 거예요. 길을 가다 쓰러지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전혀 못 본다는 게 너무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수치스러웠어요. 교복 입고 막 있는데 누가 뭐 옮겼다, 뭐 체육 선생님이 들고 뛰었다, 막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듣기만 했는데 누가 도와주셨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어떻게 병원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의식이 소실되고 언제 그럴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이 질병 갖고 계신 분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술 하세요? 안 먹습니다. 과음하시는 분들 필름 끊겨가지고 전날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불안한 거랑 약간 뭐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의식 잃는 거 똑같죠. 소발작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냥 조금 이제 경직이 일어나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제 특별한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경련 증상이 일어나는. 네네네. 그렇게 가벼운 정도도 있군요. 그러면 소발작하고 대발작을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럼 치료를 하시거나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술은 이제 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달라요. 뇌전증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 간질 발작 증상인데 네. 뇌를 수술을 하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심할 경우에는 네네. 수술을 통해서라도 이제 경감시키려고 네네. 노력을 한다. 뇌 수술할 정도면은 굉장히 일상이 힘들겠네요. 그런 분들만 이제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인식개선 교육 관련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사례를 들었었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뇌전증 장애가 낮 시간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지 밤에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좀 중증도를 구분해서 본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낮 시간에 이제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은 일상생활이 말씀하신 대로 스탑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간에 일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맞아요. 병원 다녀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런 정도는 중증에 해당한다. 빈도나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사생활 내에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가족들의 케어라던가 병원을 방문한다던가 이런 게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중증도를 좀 낮게 본다고.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고 실제로 또 강의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자격증을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어디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한국장애인 재단 자격증 하고요. 장애인 재단, 네.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공단. 네. 그러면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가능하시고, 네. 또 사회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가능하시고. 네, 맞습니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미만입니다. 아, 이제 1년 정도 됐고, 실제로 강의를 몇 번 다녀보셨겠네요. 네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코칭할 때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코칭이랑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차이가 있다면? 전 강의가 꿈이었어요. 강의가 꿈이라고요? 네, 강사가 꿈이었어요. 강사로 활동하시는 게 꿈이었다. 네. 왜요? 그래서 왜요? 강의할 때 너무 즐거워요. 강의하는 거 그 활동 자체가 즐거우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인식을 개선하는데 내가 조금 더 일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준비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전달할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들을. 네네네. 그러면 몇 번의 그 강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느끼셨나요? 네. 느끼셨어요. 주로 이제 중점 두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세요? 강의할 때. 청중에 맞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중에 맞게라는 거는 지금 강의를 만약에 의뢰를 받아서 가시면 네.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에 맞게 이렇게 맞춤형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답게 지금 2주 후에 있는 건 교직원분들 네, 대상이거든요. 또 보육교사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장애 아동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이 되는지 에티켓이나 그 장애 유형 그 보육교사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주요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아무래도 아이를 육아하시다 보니까 더 공감대를 많이 전달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팁을 드릴 수 있고. 네네. 그러면은 찾아가는 기관마다 그런 걸 이제 전달하시려면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최대한 많이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요. 여러 대상군들, 기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초중고, 가능하면 어린이집도 가지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많은 분들을 좀 만나셔갖고 아까 본인이 갖고 계시다는 그 뇌전증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좀 많이 넓히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세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각장애 이런 분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뇌 내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용기 내서 내지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장애 유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면 또 오히려 그게 오해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다고 느꼈던 순간 알려주세요. 저는 인식 개선 교육을 벌써 횟수로 한 2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겸 자기 자신의 장애를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에 가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당에 모아두고 아이들을 정말 너무 놀라웠던 게 초등학교 전교생인데 작은 학교거든요. 그러면은 맨 앞줄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세요? 병설 유치원 아이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6학년 아이들이 앉아있었고 강당은 평평한 마루바닥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마치 경사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 키 순서대로 쫙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이어서 그게 가능했는데 아이들 이제 한 명 한 명이 악수하면서 이제 나가게끔 안내를 했어요. 왜냐면은 초등학생 친구들은 그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서 장애인을 만날까요? 책이나 이런 데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죠. 특히 위인전. 그러니까 뭐 헬렌 켈러, 베토벤 이런 건 정말 잘 알아요. 근데 현실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은 잘 모르잖아요. 이 친구도 오늘 나를 만났고 또 이런 강의를 전달을 해줬고 하니까 나갈 때 한 친구와 친구 이제 악수를 청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학교에 갔을 때 1학년부터 차례대로 이제 악수하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학년쯤 이제 통과할 때 한 남학생이 선생님 하고 제 앞에서 막 차렷 자세로 목청껏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한번 안아봐도 돼요? 갑자기 막 울컥하고 막 차오르더라고요. 안아봐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물론이지. 안아. 그래서 와락 안기는 거예요. 그 남학생이.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앞에 친구가 좋은 거 하면은 따라해. 나도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줄을 지어선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요 하면서 한 300명 되는 아이들 중에 절반을 고학년 아이들을 모든 아이들을 안았어요. 근데 가을이니까 쌀쌀한 날씨잖아요. 또 아이들 얼마나 품이 작아요. 저도 물론 작은 사람이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그 하루의 기억은 정말 평생 갈 것 같거든요. 그 전에도 후에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 친구 한 친구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르다라는 그런 차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조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딱 봤을 때 외형으로 또 다른 비장애인하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강의 1시간 한 게 뭐라고 저에 대한 이제 친근감이 생겨서 아이들이 다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안아줬는데 그 굉장히 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이었는데 오는 내내 행복했어요.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맞추고 또 체온을 나누고 이러한 기회와 경험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처음 듣죠? 너무 감동이에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원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2010년대쯤부터 법제화가 돼가지고 주로 이제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합시다라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한 10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왜 이렇게 무단횡단하거나 불법 주정차 할 때 안 걸리면 또 자꾸 그냥 또 하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좀 습성이 좀 있잖아요. 그 인식개선 교육도 귀찮아서 한 번 안 하면은 계속 안 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페널티가 없어졌어요. 특별한 페널티가 없고 관심이 떨어지니까 페널티 조항을 적어놔도 감시하는 사람도 시행하는 사람도 등한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7년쯤에 법이 또 새로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거는 좀 다르게 도입이 됐어요. 왜냐면은 기업에 취직을 시킨 훈련받은 장애인 구직자들, 채용된 사람들이죠. 채용된 사람들을 일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 또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인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제 교류를 잘 못해서 11개월만 하고 잘리는 거예요. 왜 11개월일까요?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 돼. 맞아요. 사용자가 좀 야비하죠. 그렇게 해서 잘리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 직업훈련을 하는 그런 장애인 기관 그 대표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이 생긴 게 2018년도에 이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하면은 그 카테고리가 2개인 거예요. 네. 학교나 기관, 기업.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제도화가 돼 있고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기업이 시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행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기업이나 기관들은 많이 늘어나고 강사들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먼저 도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알아야죠. 아까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서 이걸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라던가 또 내지는 비뚤어진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육 취지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든 아니든 간에 강사는 그런 자격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장애와 이러한 그런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일 경험하고 또 소통하고 배워가면서 그걸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복지정책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돼요. 그런 것들 좀 학습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 멀리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교통편이 많이 불편해서. 네. 강의를 다니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편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본인이 느끼셨을 때 몇 번 안 다니셨지만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페널티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네. 페널티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유는요? 잘 안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 회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네. 본인이 그 인원이 넘어도 50인 이상이 넘어도 안 할 것 같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인데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다. 네, 그냥 벌금 내고 말 것 같은데, 근데 그 말 속에 그냥 그 한 시간을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돈으로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 근데 그 뒷말이 더 그랬어요. 그거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페널티가 올라가면 그게 좀 나아질까요? 그거를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페널티 뭐 100만 원이에요 라고 해도 그거를 회수도 안 하고 이제 뭐 아무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아까 카테고리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나 기관에서 시행을 안 하면 기관장한테 페널티가 가요. 기관장이 뭐 인사고과나 평가에 뭔가 네. 문제가 생기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 과태료도 되게 재밌어요. 1년 안 하면 얼마요? 100만 원, 2년 이상 안 하면? 200만 원, 3년 이상 안 하면? 300만 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근데 법을 만들 때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그 법정 의무 교육의 과태료 시스템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된 과태료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 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법정 의무 교육인데 위격이 달라진 거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태료도 물론 어떻게 좀 잘 관리는 돼야 되겠지만 좀 네거티브한 그런 징계보다는 좀 포지티브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할 때 그런 법정 의무 교육을 잘 이행한 기업한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좋네요. 왜냐면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교육도 안 했으면은 자격이 안 된다 라고 기본 상식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과태료도 좋네요. 지금 잘 모여 있어요. 너무 많이 모여 있어. 그걸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 해갖고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쌓이는 돈하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안 했을 때 페널티로 받는 그 벌금이 꾹꾹꾹 쌓여 있어요.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사람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그 인식 개선 교육 나가실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교환 같은 거 만드시죠? 네네. 교환은 주로 어떻게 작성을 하세요? 미리 캠퍼스와 챗GPT를 활용해서 미리 캔버스하고 챗 GPT? 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챗 GPT가 뭐라고 하던가요? 뭘 도와주나요? 다듬는 걸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듬는다는 걸 뭐 이렇게 뭐 과일 다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차를 이제
서론 본론 결론해서 이렇게 뭐 몇 분, 도입에서 몇 분, 뭐 챕터 1에서 몇 분 이렇게 할 예정이야. 그러면 이제 단어를 조금 수정해 주거나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 주거나 그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교환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고 미리 캔버스에서는요. 미리 캠퍼스는 그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을 그 수강생들이 직접 보는 교환. 네네. 거기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그걸 이제 100% 이용하시나요? 100% 거기서도 다운을 받고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무료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네네네. 챗GPT도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아, 챗GPT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네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이미지를? 저번에 유아교육학과 대상으로 네. 이제 강의를 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 아이들이 뭐 간접 차별되는 이미지를 그려줘, 묘사를 한 400자 이내로 하면은 그거를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 탄 친구를 이렇게 따돌리거나 이런 이미지를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네네. 잘 그려주던가요? 말귀를 잘 알아듣던가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내 시행착오? 네, 그래도 밖에서 찾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놀이터 모습을 그려줘 막 이러면 네네네. 이게 밖에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들을 이제 AI님이 도와주셔서 사실 제가 원하는 그 내용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이 구현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얘들이 바퀴를 막 3개를 그린다던가 네. 사람 팔을 막 4개를 만들어 버린다던가 이런데 요즘 많이 발전을 해서 그나마 좀 이질감이 없는 이미지들을 좀 창조를 해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이제 들어서 텍스트를 작성을 하면 그걸 교환에다 이제 삽입을 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효과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거든요. 왜냐면 교환에다가 글을 많이 써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저희 강의해도. 그렇죠. 뭐 1시간 하는 게 내용이 네. 많으니까. 네. 누가 정의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제 임팩트를 줘서 끝나고 나서도 그 이미지가 잔상에 남을 수 있게. 그래서 이미지 찾고 만드는 그 노력. 이미지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 전에 그렇죠. 한번 제가 보니까 잔상은 남아요. 근데 사람 팔이 막 3개가 연결돼 있고 손목이 막 돌아가 있고 막 이런 것도 그냥 잘 발견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손가락 3개고 막 그래요. 챗GPT가 아직. 아직 그런 거 잘 못해서. 네. 100% 구현은 어려워서. 또 대표님이 또 만약에 강의를 나가실 때 점자라던가 수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하시나요? 아직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본인이 기본적인 수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배워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좀 같이 따라해보는 걸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또 강사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처음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어를 가르쳐 주는가 관심 있어 하실 분들도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수어는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하시죠? 알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요거를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주먹을 쥔 상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분한테 여쭤보니까 네.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거나 물건 들거나 뭐 한 손이 바쁠 때 요즘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게 돼서 나는 이게 그 왜 일식집 가면 앞에 공양이 있잖아요. 야 그게 약간 좋은데요? 생각이 나. 그래갖고 요것도 재밌다라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그걸 알려주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수어도 있어요. 주먹을 네. 쥔 거를 아까처럼 펴서 이렇게 2번 딱딱 채 쓰듯이 하는 거. 근데 이때 되게 중점을 둬야 될 게 고개를 숙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도 하라고 해요. 왠지 아시죠? 청각장애인 분들이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은 적어요. 어느 정도 난청이 있거나 또 이제 청력이 좀 다르게 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거든요. 뭐 상대방이 수어를 할 때 동작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동작하면서 엉뚱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동작과 말을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의도를 읽어내는 걸 구화라고 해요. 네. 그걸 좀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랑합니다. 수어 아시나요? 그죠? 사랑합니다. 왼손 이것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인사 연결을 하면 돼요.
인사하던 왼손 주먹을 처음엔 주먹을 손등 위로 하게 쥐고 감사합니다 할 때는 펴고 사랑합니다 할 때는 돌리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연결이 되네요. 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사하는 것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감정 표현은 기본적으로 알려주면은 이게 초등학생들도 다 쉽게 따라하는 그런 거라서. 또 지문자라는 또 것도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지문자. 네. 뭔가요? 손으로 네, 손으로 글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한글을 표현하는 거죠. 뭐 지문자도 좀 배워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점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분들하고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수어는 배우려면 너무 힘들어. 표현이 수십만 가지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막상 따져보면은 언어별로도 다 다르고, 이 지문자는 이 24개 한글만 전달을 잘 하면 되잖아요. 자음 14개랑 모음 10개. 물론 이중 모음도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멍멍하는 개 있잖아요. 네. 요렇게 합니다. 애자가, 아이자가. 해보세요. 그럼 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역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옆으로 겠는 개는 또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어하고 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는. 네, 요렇게. 이건 아이자 애고 이건 어이자 애예요. 다르죠? 네. 누가 이렇게 만드셨는지. 지문자를 만드신 분은 이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보급하게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좀 소통하기 편하게끔 하는데, 이 학교에 가면은 네. 그 입구에 비석이 있어요. 지문자 비석. 나란말땀이 막 이렇게 훈민정 해놓은 것처럼 지문자 표현하는 것들을 모양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고요. 점자도 그런데 내년이 대표님 몇 년도예요? 26년입니다. 2026년이죠. 점자를 만든 해가 1926년이에요. 내년이 몇 년도예요? 100년입니다. 100주년. 그래서 한글 점자가 내년이 100주년이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시 그러면은 주제로 돌아와서, 본인이 뇌전증 장애를 갖고서 이제 10대 시절을 이렇게 어렵게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같은 뇌전증을 갖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분들이 또 우리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저는 횟수가 너무 이제 많이 쓰러지진 않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대발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너무 많고, 사실 그 당사자분들도 그렇지만 그 부모님, 그 아이가 매번 이제 발작을 하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아무리 장애 활동 보조분들 계시더라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 중에 약간 전통적이거나 좀 낡은 관점이죠. 극복해라, 이겨내라, 노력해라, 이런 관점이 있는데, 솔직히 내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내가 의지대로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내부 장애에 비해서 훨씬 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힘내, 이겨내, 극복해,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의미가 없거나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싫어하세요. 장애아이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뭐 심리상담이나 다른 곳에 가셔서 상처받았다고 하실 때 어머니 이해해요. 뭐 많이 힘드시죠. 뭐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뭐 끼니 잘 드세요. 뭐 이게 다 너무 와닿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뭘 알고 이해한다고 해. 그러니까 너무 일상이 힘드시니까 그런 말들조차 이제 상처가 되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표현 전부 다 관조적인 의미가 있네요. 제3자가 안타까워하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한다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족분들은 그래서 뭐 장애가 있는 분 아니면은 뭐 상담 안 받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동료 상담. 당사자가 장애가 네네. 있으면은 이해한다는 그 워딩이 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겠네요. 동료 상담 쪽은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료 상담 하시는 분이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이 뭔가를 묻거나 뭐 격려하거나 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벽을 치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그러면은 느껴요. 상담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반감이 쌓이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상처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뭔가 힐링이 되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들어드리는 게 최고의 힐링이에요. 경청. 네, 경청. 음,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네. 예단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는 것. 네, 근데 이게 일반 분들에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잘 들어요, 잘 경청해요 라고 하지만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꼭 말을 더하죠. 무의식이 또 돌아가요. 그 말 더하는 거 안 더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그렇겠지? 뭐 그럴 거야? 뭐 나만의 그런 생각이 더해져서 그 다음 질문이 나가요. 예,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공감에 대화를 해라 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본인 말로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람 입에서 뭐 장애인 당사자는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상황이면 힘들겠다 하니까 그 말이 이제 던지시는 건데 들었을 때 저희는 나 안 힘든데? 괜찮은데? 나 안 불편한데?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들어만 주시면. 들어만 주시는 게 사실 제일 뭘 해야 돼요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경청하시는 거. 얘기할 때도 많이 없으니까.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듣는다는 게. 근데 솔직히 뭐 코칭이나 상담 같은 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속내를 얘기한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도 않지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듣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대나무 숲처럼 들어만 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건데 그런 불안감들이 좀 어느 정도 밑에 깔려있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분에게 가셔야 하는 것이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비밀 보장을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려면 기본적으로는 경청을 해라. 네. 그럼 경청만 해가지고는 저는 솔직히 솔루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답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코칭처럼 그 안에 있는 답을 이렇게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님들이 코칭을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변화의 기점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냥 자기 목표 설정만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동기부여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왜 잘하고 싶은지 이유를 알아야겠네요. 네, 안 그러면 이제 며칠 하다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럼 왜를 발견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네요. 발견도 하게 하고 끌어올리기도 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끔. 간절하게끔. 그걸 해서 내가 이거를 달성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네요. 네,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관계가 바로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고 싶어? 처음에는 이제 왜 하고 싶으세요를 묻고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해서 끌고 가다가 좀 사람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이게 왜 하고 싶으셨죠? 이게 영웅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죠? 그럼 그게 잘 됐을 때 어떤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본인이 그리는 모습. 계속 그거를 놓치지 않으시게 그 잘된 모습,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를 계속 이제 상상할 수 있게 옆에서 계속 동력을 해드리는 거죠.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 겁나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 하루에 한 끼만 먹어. 뭐 아니면은 뭐 7가지 습관을 들여. 저도 옛날에 뭐 청년 시절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실제 프로그램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의 바짝하고 끝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전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아, 그걸 해야 거기에서는 되는 이유. 이유가 발견이 안 돼서. 네, 저 신기했던 게 친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면 좋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어디서 듣고. 네, 어디서 들으시고.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실천한 분이 계셨는데. 네, 뭐 성공한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불만 개면 뭐예요? 이불만 개신 거예요, 아, 진짜. 이불만? 네. 아침에 오. 일어나서 이불 개면 좋다더라.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었을 텐데. 애프터가. 근데 뭐 이게 뭐 의식처럼 아침을 이렇게 정돈되게 시작하면 뭐 그 뒤에 뭐 운동을 하든 하루 일과를 세우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 이불만 계시고
다시 누워서 핸드폰을 보시면 아, 그러니까 그게 미라클 모닝이든 아침에 운동이든 그 딱 하나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100일 하기. 그걸 왜 하는지, 그러네요. 그걸 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이거가 명확해야 그걸 꾸준히 할 수 그 있어요. 자기계발서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뭘 뭘 해라. 해라. 뭘 액션, 하지 액션만 마라. 있죠. 와, 근데 이분은 진짜 깨끗하게 계시겠네? 달인이 되셨겠네? 각 잡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웃겼어요. 그 아, 얘기가 그러네요. 너무 웃겼어요. 나 아침마다 이분은 반듯해. 이거네요. 그리고 이제 위안 삼는 거죠. 나는 그 책, 자기계발서에 한 대로 뭔가 실행은 했다. 변화는 네. 없고. 변화 있죠. 이불 됐잖아요. 이분. 거기에 위안을 삼은 거예요. 그 이제 삶에서 하나 바뀐 거죠. 아, 진짜 충격인데? 그건 생각을 못 했어요. 이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이 행동들이 왜 하고 싶은지.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불을 개는데 동기부여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실질적으로 좀 다른 삶이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루가 혼란스럽고 이제 머리가 복잡했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창문을 열고 뭐 환기시키고 이불도 개고 뭐 물 한 컵 마시고 뭔가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다르다면 정신없이 시작한 하루보다는 그걸 이제 루틴화 한다면 다른 거를 더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네, 이불만 겠다고 성공할 순 없죠. 요즘 왜 SNS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저렇게 사네, 네. 또 이런 또 식으로 해서 성공했네, 자랑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면에 또 어두운 면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그쵸. 이불 개고 나서 바닥에 막 먼지 청소 하나도 안 돼 있고, 네. 이불은 걔인데 세탁 안 해갖고 1년 내내 꾸릉내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을 일단 하나로 다 뭉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을 좀 더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유를 좀 더 빨리 발견하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할 때요? 아니면 혼자 할 때요? 둘 다요. 전문가가 계속 질문을 하죠. 근데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면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네, 그래서 셀프 코칭 같은 책도 있는데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런 생각을 기록이랑 연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질문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좋거든요. 질문 노트.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뭐 진로든 여러 가지로 난 어떤 삶을 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써보고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10년 뒤에. 10년 뒤, 5년 뒤, 3년 뒤 이렇게 쓰면은 조금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뭐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좀 강사가 안 됐을 됐겠죠. 거잖아요. 안 됐겠죠. 되고 싶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렇게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많죠. 네, 뭐 하고 싶어요? 그럼 강사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뭐 하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고 가만히 계신데 만약에 강사를 예로 들면 10년 후에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3년 안에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그럼 이 자격증을 가르쳐주는 기관을 찾고 그 조사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자격증을 서류 접수, 필기, 실기 이런 것들을 다 계획 안에 넣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게 이제 계획표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대표님 저를 어떻게 알게 됐죠? 전자책을 구입했습니다. 맞아요. 자, 강사분들을 위한 전자책을 썼는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 또 구입을 해주셨네. 네. 그래가지고 알게 됐고 거기에 또 말씀하신 내용이 또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기록을 해라 또 자기가 질문을 하든 전문가한테 질문을 받든 해라라는데 저는 이걸 좀 한번 하나의 단어를 좀 엮어보자면 네. 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네. 내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가 되고 싶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바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실행에 관련된 생각들 또 네네. 현실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들 이 기록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갖는 시간들을 갖고 사람들이 스스로가 좀 움직이는 에너제틱한 삶을 좀 사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네. 저도 아침형 인간이 어렸을 때는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냥 타의에 의한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세요? 아침 안 먹기. 음. 아침에 무조건 청소하고 줄 서가지고 배급받는 식판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인원 누락이 되고 난리가 나니까 강제였어요, 강제.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들 군대 1년, 2년, 3년 갔다 올 거를 저는 10년, 기숙사생활 10년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늦잠 자고 아침 안 먹어야지였어요. 오늘도 아침 안 먹고 왔거든. 예,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실행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목적을 가져도. 맞아요.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어요? 동기부여 아니면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끝까지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를 봐도 그렇고 재미가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계속 하는 거죠. 맞아요. 게임 재밌으면 좋아.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지. 게임이든 영화든 우리 밤새서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응. 이렇게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나 이거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네 그게 했을 때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이나 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상벌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네. 재미 얘기하니까 또 요즘 사람들이 넷플릭스 그 시리즈물 많이 보잖아요. 네. 넷플릭스 보세요? 가끔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못 끊잖아요. 다음 얘기 궁금해서. 재미가 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강사 되고 싶은데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불이익은 솔직히 없어요. 네네네. 상도 없어요. 재미는 있는지 없는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 저는 그런 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로또 1등 되고 싶어 이런 거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네. 근데 뭔가 되고 싶고 변하고 싶은 내 의지로 되는 건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좀 더 와닿지가 않거든요. 영업 비밀을 더 끄집어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두 개를 말씀드린 거고 동기부여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 중요하다. 이건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사업을 준비할 때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매일 뭐 줌도 하고 매일 톡을 주고받으면서 으쌰으쌰 했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하고 싶으면 강의를 준비하는 곳에 그런 모임에 간다던가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던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하면 오래갈 확률이 있습니다. 오래갈 확률이 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나름 갖고 있는 지론이 있어요. 대표님 저는 네. 시험을 진짜 못 봐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럼 시험지가 책상에 딱 있으면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고 이래. 그리고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분명히 공부할 때는 재밌고 내용도 알겠고 한데 시험지만 받으면은 그렇게 내용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결과가 늘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운 그 기준이 뭐였냐면 네. 저를 물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저 잘합니다. 그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문제집 풀어야지 그러면 아시죠? 앞에 한 5장만 너덜너덜해지는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작심이 3일이니까. 그래갖고 문제집의 페이지와 그 글자 숫자 뭐 이런 거를 저 일정에 맞춰가지고 나눴어요. 균등하게. 그리고 그 시간에 딱 그것만 해. 가습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수학, 국어, 사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2페이지, 3페이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아,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되짚어 보면은 그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날 그 공부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보상이 있고 하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이제 끌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뭔가 실행을 하게끔 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노력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할 경우에는 내가 물에 빠지듯이 뛰어들고 내 스스로 하기 조금 힘들다 보면 커뮤니티 네네. 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그 물속에다 나를 집어 던지는 거지. 네네. 계속 그 사람들 보고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구해줍니다. 어, 이 사람이 빠졌다면 이 사람이 구해줬다가 또 그러네. 내가 빠지면 또 이 옆에 사람이 구해주고. 그 스터디 그룹 같은 걸로 이제 또 네네네네. 의지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좋은 방법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듣고 말는 건데 계획을 쪼개서 세우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그 세그먼트를 나누라는 거죠. 네, 그럼 뭐 이게 강사면은 내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뭐 장애인 재단 걸 따겠다라고 하면 자격증. 네, 그러면 1년 동안 서류 접수, 필기, 실기 이런 것들 다 날짜를 달력에다 써요. 전 1년치 칼렌더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1년치를 써놓고 몇 월에 뭘 해야 되는지 또 나눠서 써놓고 그럼 이때부터 2주 동안 며칠부터 며칠까지 필기시험 공부를 한다도 다 써놓고 이렇게 일정표에 다 넣으면 그걸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캘린더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네요. 내가 눈으로 한번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으로 기록을 해놓고 막연하다는 해야 돼. 액션 게 아니라. 플랜을. 네네네. 막연히 강사 되고 싶다고 이렇게 끊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거 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거 하고 그럼 내가 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쪼개놓는 거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할 수 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큰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를 쪼개놓으니까 그것만 오늘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집 나누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네. 내가 오늘 이거 나눠놔야 하나만 돼요. 해놓으면 바로바로 해서 누적이 되니까 그게 네네.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목표만 세우지 말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따라가라. 실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뭔가 해야 돼. 뭐 할까 말까 없어요. 나쁜 일 아니면은 하고 보는 거예요. 맞아. 저스트 두잇을 왜 그렇게 외치시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스트 도 지금 안 하면은 안 일어나. 뭔가 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일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왜냐면은 세상은 결국에 내가 눈 감으면 없어져요. 맞습니다. 내가 눈 뜨는 동안만 재생되는 그 4D 영화야. 근데 뭔가 해야지 그 다음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코칭을 내 스스로도 어떻게 의존하지 않고 하게끔 하는 거. 근데 코칭이 많이 비싼가요? 조금? 개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긴 한 거죠. 네네. 그러면은 한번 장애인 당사자시거나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장애인 코칭 협회입니다. 협회니까 거기에 문을 똑똑 두드리셔가지고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 아이의 삶 또 부모님이라면은 그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자신의 삶을 또 찾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길라잡이 역할을 좀 해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장애인 코치이자 또 장애인 부모의 코치이자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서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부모 교육이랑 코칭을 엮은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가족지원센터와 같이 뭐 협약 관계를 맺는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부모 교육만 많이 시행하시는데 부모 교육이랑 코칭을 함께 융합을 해서 이게 실질적인 그분들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진행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은 비장애인 분들이 정말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너무 포괄적일 수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정말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옆에 장애인이 있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 경사로가 당연히 있어서 식당에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자연스럽다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 네. 당연한 일. 네, 그냥 그런 시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경사로가 있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경사로가 있는 게 당연한 세상. 네, 휠체어 타고 옆에 지나가도 그냥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SNS에 사용하는 어휘이기도 한데요.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당연한 걸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저 스스로 많이 하는 일들을 설명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지 잘 몰라요. 맞아요.
아니 버스에 왜 휠체어가 못 들어가? 10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버스에 휠체어 못 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휠체어 탄 사람은 버스를 타면 안 되거나 당연한 거였다고요. 근데 그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당연하게 휠체어 탄 사람도 버스 탈 수 있는 게 당연한 걸로 바꾸니까 저상버스가 막 50% 60%막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사람들 인식을 전환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고. 조금씩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한 20년 하니까 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장애를 보는 관점들도 많이 변화가 됐고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에도 편의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별도 있고 편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좀 더 많이 활동해 주시고 네. 또 그런 변화의 끝에 우리 많은 그 기관이나 또 학교 기업에서 관심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회가 많을 거니까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 소개하는 시간으로 주로 이렇게 했고요. 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또 자리를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웅 김유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